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가입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도쿄베르디입니다. FC 도쿄는 이번 경기에서도 전방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 전망입니다. 나카가와는 문전에서 예리한 마무리 감각과 순간적인 위치 선점으로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고, 다와라츠미다는 전형적인 메잘라 움직임을 통해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어지는 대각선 침투로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립니다. 이 움직임은 곧바로 나카가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며, 코이즈미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순환과 패스 배급을 책임진다면 공격 전개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FC 도쿄는 전체적으로 전진 템포가 빠르고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으로 상대 진영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닙니다. 반면 도쿄베르디는 소메노가 빠른 돌파와 침투를 노리며 위협을 만들겠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마무리가 급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쿠다는 활발한 오버래핑으로 공격에 기여하나 수비 전환 시 포지셔닝 불안이 자주 드러나고, 메시노는 과감한 슈팅과 드리블로 변화를 꾀하지만 동료와의 연계 부족으로 단독 플레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백 수비 라인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나 하프스페이스 커버에 반복적으로 흔들리며 파이널 서드에서 집중력이 무너질 때가 잦습니다. 특히 후반부 체력 저하 국면에서는 수비 조직이 붕괴되며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다와라츠미다의 침투 패턴과 코이즈미의 안정적인 패스 전개가 나카가와의 문전 마무리와 맞물리는 순간 FC 도쿄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도쿄베르디는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FC 도쿄의 압박을 뚫어내기 어렵고, 수비에서도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힘든 구도입니다. 종합적으로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번 매치는 FC 도쿄가 확실히 우위에 서서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FC 도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구마모토와 도쿠시마입니다. 구마모토는 3-3-1-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공격적으로 나서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비 조직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오하마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으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지원이 늦어질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많아 공격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와타나베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탈압박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며 흐름이 쉽게 끊깁니다. 또한 가미무라가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로 활로를 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특히 3백 라인이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커버하지 못하면서 페널티 박스 안쪽이 쉽게 열리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위치 잡기 미숙으로 불안정한 장면이 잦다는 점은 치명적입니다. 반면 도쿠시마는 3-4-3 포메이션 속에서 공격 전개가 훨씬 조직적이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츠보이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문전 마무리에서 날카로움을 발휘하며 상대 뒷공간을 꾸준히 공략할 수 있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주앙 빅토르는 중원에서 피지컬과 배급 능력을 겸비해 팀의 공격 기점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야마시타는 측면 돌파와 컷신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츠보이와의 연계를 통해 구마모토 수비의 불안정한 구조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흔드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며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큰 무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구마모토의 수비 조직 붕괴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3백의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면 도쿠시마는 츠보이의 침투와 야마시타의 측면 돌파, 그리고 주앙 빅토르의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 내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도쿠시마가 압박과 침투 패턴을 강화할 경우 구마모토는 뚫리는 뒷공간을 방어하기 어렵고 결국 실점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술적 짜임새와 공격 완성도를 종합했을 때 도쿠시마가 확실히 앞서는 구도이며 승부는 도쿠시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도쿠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엘라스와 크레모네입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시즌 초반부터 득점 루트의 제한과 수비 불안정으로 어려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민사르가 팀의 유일한 득점을 기록했으나 전방에서 기프트 오르반의 임팩트가 크지 않아 공격 완성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압도 하로이가 중원에서 기회 창출을 시도하지만 패스 템포가 리그 평균보다 느려 전방 전환에서 효율성이 부족하고, 옐루 산티아고와 토마스 수슬로프가 부상으로 이탈해 공격과 중원의 전력이 동시에 약화된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 집중력도 흔들리고 있어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후반부 집중력 저하가 뚜렷한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시즌 초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강이 부상에서 회복한 페데리코 보나촐리가 직전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복귀전을 치렀다는 점은 큰 호재이며 파리스 몬바냐와 마티아 발로티가 이미 꾸준히 성과를 내며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몬바냐는 득점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며 다재다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발로티는 중원에서 공간 창출과 득점을 병행하며 전방 지원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레모네세는 점유율에서 밀려도 후방 조직력과 압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는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엘라스 베로나가 홈에서 반전을 꾀하겠지만 전방 마무리의 날카로움이 부족하고 부상 공백이 커 전술적 대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반대로 크레모네세는 보나촐리 복귀 효과와 몬바냐 발로티의 꾸준한 활약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는 순간 빠른 전환으로 효율적인 득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위가 예상됩니다. 결국 전술적 실행력과 선수단 밸런스에서 앞서는 크레모네세가 원정에서 한두 차례 기회를 살려 승부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며 결과적으로 크레모네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코모와 제노아입니다. 코모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에서 두비카스가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앞세워 팀 공격에 기점을 만들어내지만 실제 득점 결정력에서는 기대치만큼 확실한 장면을 보여주지 못하며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이보다가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돌파를 시도해 공간을 열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낮아 박스 안으로 이어지는 연결이 자주 끊어지며 팀의 공격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니코 파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 쉽게 흔들리며 공격 전개 자체가 단순해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결국 코모는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상대가 블록을 내리거나 압박 강도를 높였을 때 뚫어내는 능력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비카스의 피지컬을 활용한 단순 루트 외에 뚜렷한 공격 옵션이 없어 득점 루트가 제한된 흐름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노아 역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전방에서 콜롬보가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으로 위협을 만들지만 꾸준히 득점력을 유지하지 못해 기복이 심합니다. 스탄치오는 플레이메이커로서 공격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순간적인 패스로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만들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영향력이 줄어드는 한계를 드러내곤 합니다. 그램베크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커버하지만 패스 정확도의 기복이 커 리듬을 잃는 장면이 반복되고 팀 전체의 빌드업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이 됩니다. 제노아는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개인 기량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경기 도중 흐름을 바꿀 플랜 B가 부족하며 전술적 디테일이 떨어지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공격 전개가 단순하고 날카로운 결정력이 부족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모는 두비카스와 보이보다의 조합이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공격이 막힐 가능성이 크고 제노아는 콜롬보와 스탄치우 중심으로 풀어가려 해도 압박 앞에서 쉽게 막히는 장면이 많을 것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 집중력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 대량 실점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적지만 공격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져 유효 슈팅과 득점 기회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변화를 줄 플랜 B가 없는 양팀 특성상 균형은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효율성의 부족이 맞물려 경기 전체는 루즈하게 이어질 것이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에스파뇰과 마요르카입니다. 에스파뇰은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정확한 롱패스로 공격 전환을 이끌며 수비 집중력까지 더해 후방 안정감을 강화합니다. 하비 푸아도는 이 선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공간 창출 능력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자원으로 그의 돌파와 침투는 공격 템포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페페 밀라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저항 능력을 겸비해 경기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방으로의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에스파뇰은 홈에서 점유율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강화하며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마요르카는 포메이션은 4-2-3-1이지만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조셉은 빠른 스피드와 침투 능력으로 위협을 만들지만 활동량 소모가 빠른 만큼 경기 후반에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사노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앞세워 역습의 핵심이지만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을 경우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파블로 토레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전환 패스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제한돼 존재감이 크게 줄어드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마요르카는 섬 구단 특성상 장거리 원정마다 피로도가 누적되고 이번 경기는 A매치 직후라 주전급 선수들의 컨디션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체력적 부담과 원정 피로를 안고 있는 마요르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에스파뇰은 푸아도의 침투와 밀라의 중원 장악 그리고 페르난데스의 안정된 빌드업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며 후반부로 갈수록 활동량에서의 우위와 홈팬들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더욱 강한 압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마요르카는 수비 블록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겠지만 체력 저하와 전환 속도의 한계로 경기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경기 운영 능력 모두에서 에스파뇰이 앞서 있으며 승부는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뚜렷합니다. 에스파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